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하고 시작할게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소풍가자 준서가 포클럭 파티, 오늘 여기 광나루 한강공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 행사는 저희가 그전에 대학생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자 하던 학식 먹자 준서가의 야외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포틀럭 파티 아시다시피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 하나씩 가져와서 가볍게 말씀 나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 진짜 동네 형처럼 좀 편하게 정책이든 뭐 다른 내용이든 좀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준석 후보는 오늘 어떤 음식 가지고 왔는지 한번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겠습니다. 다 보시는 것처럼 피자입니다. 네. 페퍼로니. 피자의 기본은 페퍼로니이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비가 올 뻔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오기 전에 또 정치적으로 또 윤석열 아저씨가 탈당하시면서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재밌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선거 많이 치러봤지만 이번 선거만큼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 많은 건 처음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진짜 어려운 시절이 왔기 때문에 정책 하나하나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가 왔고 그래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포클럭 파티네요. 그래서 오늘 목을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 중인데 그래서 내일 TV 토론 갔을 때 이제 적절한 목 상태가 돼야 될 텐데 계속 염증약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자꾸 먹으면 또 목이 부어가지고 체중된 거예요. 이 청량은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살 때 항상 강북 사람이었으니까 여기 저 건대 쪽 가깝게 하다 보면 아니 반포도 많이 갔죠. 여의도야 뭐 당연히 여의도이라니까 이쪽 광명 쪽 처음 가봤어요. 음악에 있는데. 네. 네. 보고 있었는데 진슬로 더빙을 저희 아들 노래 분이 아, 네. 보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뭐 쇼츠 왕창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방송 오래 와가지고 쇼츠 엄청나게 많이 올릴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린 지가 일주일 만에 신지혜 씨가 600만 뷰를 달성해가지고 옛날 신지혜 씨랑 그 토론한 것 때문에 그래서 구독자 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신지혜 씨 믿는 것 같아요. 저도 슈츠 좀 자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학식 먹자를 네. 또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궁금한 게 외국 학식이랑 한국 학식 중에서 맛있어요. 외국에는 강제 밀플랜으로 저희 학교는 구매해가지고 회식이었어요. 엄청 먹었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도 학교별로 너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맛있게 학교마다 다르긴 다르죠. 어디 학교가 제일 제 기억에 외대, 성대가 맛있었던 것 같아요. 성대가 좀 맛있었던 것 같고 외대는 돈값을 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싸고 맛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확실히 그러니까 돈값을 하냐면 4,000원, 4,000원짜리 뭐 느낌이 있어야 되고 7,000원, 7,000원짜리 있어야 되는데 돈값 못하는 곳이 나오면 좀 괜찮거든요. 개인적인 경우는 여기 동국대는 없구나. 동국대가 제일 돈값 못 네, 어쨌든 그런 뭐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요. 네. 사실 학생들이 또 보는 게 후보님께서도 청년 세대 목소리를 많이 좀 들으려고 노력도 해주시고 각 학교별로 학교자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네. 여러 가지 있어서 하나하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 있어요. 궁금한 게 있었어. 제가 좀 준비해왔는데 예, 예.
사실 트럼프 시작부터 갑자기 트럼프 그래서 저희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은데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보호무역거리가 강화되면서 보면 미국을 제외한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에 이제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미국 정부 이제 주한 미국 철수 주한 미국 철수 업무까지 더해서 한미 동맹 이런 관련해서 우려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님께서는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대내적인 압박이 이제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어떻게 종합적인 대미 정책을 설정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래서 요약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건 제가 아는 트럼프는 진짜 미국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 제가 경험해왔던 미국과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하다가도 중간선거 앞두고 또 접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재명 후보한테 왼쪽 차선에서 우회전 바이크 키고 있다고 좌회전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도 아마 비슷하게 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트럼프 1기 때도 대북 정책 관련해가지고 하노이에서 만나고 이래서 뭐 대단한 게 될 것 같이 했다가 안 되고 노딜 되고 이렇게 하면서 혼란이 겪었던 것처럼 이거는 중국한테 관세 갖고 뭐 하겠다고 난리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저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생각해요. 결국에는 가가지고 저렇게 난동 한번 나고 나면은 그래도 가장 우방으로서 관계를 챙겨줄 것은 한국 일본이라는 생각이 정확해야 전제를 할것 같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트럼프가 최근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방산협력 같은 거 이런 거 시도하려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한국이 뭐 세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조선업이나 아니면 방산이나 이런 같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3군 전력이나 해군 전력 확충하는 게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역할이 크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가장 이제 한 게 포탄 생산 능력이 미국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포탄을 수출하는 모양새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갖다 주고 미국 거를 이제 거기 우크라이나 가지고 이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한국은 어쩌면 이 전쟁 대비 대세를 오래 갖추고 있었던 것 때문에 계속 방산에서 있어가지고 많은 국가들에게 이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이걸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방향밖에 답이 없다. 괜히 이제 막 호들갑 떨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굽신굽신하는 거는 안 될 것 같다. 왜냐면은 한국이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바이든 시절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긍정적 보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여기까지 했는데 그 이상 너무 그쪽으로 굽신굽신만으로 풀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다. 우리도 지렛대가 될 만한 걸 들어야 된다. 예. 예. 지하철 개인 승차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고 지하철을 평소에 타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끼리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서울교통공사 이런 회사들도 되게 적자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요금을 150원 정도 인상한 게 있는데 혹시 근데 장기적으로 이런 적자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저는 지금 원가 기준으로 가면 서울 지하철은 2,500원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적자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 지하철에서 자구적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자구적 노력이라 하면 어느 정도 인력 감축이라 해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노인분 승차에 대해 사회적 타협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는 개그성 게시물 중에 보면은 GTX에는 아무도 노인이 안 탄다. GTX가 지금 저희 동탄에 이제 노였는데 아예 이거는 할 때부터 노인분들 없앴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인은 할인만 해주거든요. GTX가 워낙 이제 4,550원이 비싸다 보니까 할인해도 3,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GTX는 노인분들 안 탄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실제로 가수율을 창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노인분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계동에 살 때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의외로 노인분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상계동에 가까이 있는 버스 타고 가야 되는 상계 중앙시장 안 가고 경동시장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버스비가 생각보다 왕복이면은 노인분들한테 한 3,000원 가까운 부담이고
그리고 그 지하철은 무임이고 경동시장이 그래도 중앙시장보다 싸거든요. 상계중앙시장보다. 뭐 예를 들어 식료품 사러 가시는데 경동시장 가면 5,000원인데 상계중앙시장은 10,000원이에요. 제반병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으시니까 노인들은 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40, 50대긴 쿠팡이 있다면 60, 70대는 무임수차겠다 뭐 이런 게 그게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시장 상인들이 항의도 많이 했었어요. 무임수차 때문에 굉장히 그 멀리 가서 많이 사오신다. 저는 그런 게 사실 우리가 기대하던 무임수차의 효과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건강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분들은 전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그럼 그냥 운동장 한 바퀴 도시면 되지. 건강 때문에 지하철 타야 된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맞는 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웬만하면 가면 고정된 논리가 있잖아요. 가만히 계시니 돌아다녀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어차피 빈 차로 다니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뭐 이런데 사실 지하철의 비용이 무슨 뭐 그 탑승하는 데만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부터 다 비용인데 저는 그런 거 좀 냉철하게 좀 접근해서 얘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예, 드시면 꼭- 좋아요. 예, 예. 후보님 피자 한번 먹어. 예. 감사합니다. 평소에 피자를 많이 드세요? 요즘 거야 뭐 왜냐면 그 원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먹기 좀 애매하게 힘들잖아요. 혼자 다 먹기도 그렇고 네, 홍원동 화장실 전남로동에서 가서 먹어요. 요즘은 거의 되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어디 장소에 다음 장소에 일찍 도착하면은 앞에 식당 그냥 가고 후보님은 막 중요한 행사 앞두기 전에는 아예 안 드시는 건가? 식당 있으신가요? 그냥 웬만하면 먹으려고 하는데 내일 토론 앞에서 뭘 먹어야 돼. 근데 미국 보면 토론이 실제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좀 불편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내일 경제 토론인데 호텔 경쟁을 해야 되나? 호텔 경쟁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어제 또 했더라고 보니까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고집인가 아니면은 싸우자는 건가? 공부할 때는 내가 뭘 했을 때 이거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짜증나요. 선거는 정해진 시간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는 하다 보면 또 일정한 확률로 허탕 칠 때도 있거든요. 어디에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없다는. 야구 좋아하시나요? 어디? 저는 할아버지 유언이랑 삼성 라이온즈. 저도 삼성팬. 근데 저는 삼성 라이온즈가 옛날에 제가 정치 막 시작했을 때 2012년 이럴 때 그때 한창 막 5연속, 4연속 우승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신나게 보러 가고 막 좀 어떻게든 막 사람들한테 좀 끝발인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스카이박스 이런 거 가진 사람 있으면 가서 보겠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뒤로는 날아가가지고 그 약간 그 시기에 전성기를 보냈던 선수들이랑 교류 많이 해요. 그 지난달에 야구장 갔을 때 재미있었는데 선수들이 약간 적응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팀이 뭔가 잘 될 때 응원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우승할 때 응원하고 싶으신지. 언더독을 선호하긴 하니까. 한동간 직관 가면 내가 직관 무조건 지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막 DC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데. SNL 출연하시는 출연하실 때 실제로 아예 정말 직속에서 네. 근데 그 SNL도 보면은 한 내 느낌으로 한 8,
8대1 편집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 분량이 8 정도 녹화 중에 1 정도 있어요. 많이 좀 좋네요. 옛날에 SNL이 저렇게 하냐 직접 관객 놓고 했을 때 제가 SNL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SNL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 10개 코너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관객을 한 300명 정도로 관객을 앉혀놓고 10개 코너 중에서 관객 홍보고 제일 좋은 거 한 5-6개만 남겨가지고 관객 갈고 다시 해요. 리액션을 그대로 스스로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관객이 두 수가 있었어요. 처음 해가지고 처음 관객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가지 해가지고 한 6가지 살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버릴 건 버리고 뽕 안 좋고. 저랑 갔을 때 그때 저랑 친한 형님 상천 형님인데 홍석천 형이 제 귀에다 바람 부는 뭐 그런 거 사진 나와요. 근데 근데 뭐 방송은 예능 방송은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재밌긴 한데 예능 방송 돈 잘 벌고 있네. 라이브 방송을 하시나요? 시선 라이브가 편하죠. 근데 예능 같은 걸 하면 녹화하니까 예능을 하고 내가 찍어보고 나면은 웬만한 예능 재미없어요. 네, 진짜. 출연하고 싶으세요? 예능. 글쎄요. 요즘은 예능도 잘 안 봐가지고 근데 뭐 지니어스류 같은 걸 한번 해보면 하겠죠. 그래서 원래 그 MBC에서 하는 거 PK인가? 그거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 섭외가 됐었는데 직후에도 섭외가 됐었는데 왠지 제가 과방위 가면서 왠지 제가 MBC 압박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될까봐 그거 했어요. 그거 했으면은 좀 재미있었죠. 여기 근데 정치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많이 생각해요. 이번에 학식 먹자고 돌아다니면서 홍대 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거의 전원이 보시고 거의 전원이 보시고 진짜 재밌어. 그게 실제 그래요? 식을 성공하신 것 같아요. 오래 계시니까. 아 지금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왜냐면 성재는 진짜 그냥 헤어지고 있으니까 명목이 있으니까 진짜 할 시험 준비하고 하면 전문대학을 준비한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쪽에서 이공계였나 아니면은 이공계였나 뭔가 전문직 쪽으로의 약간 손익 환산이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그런 전문직 손익 환산이 막 다양한 지금은 잘못 들으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요. 이런 방송이라는 전문직이라는 게 사실 소득 때문에 기대 소득 때문에 그런 걸 텐데 그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기대 소득 낮춘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해서 낙수해서 그런다고 했지만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는 저도 뭐 의대 가려고 그러면 갈 수 있었겠지만은 약간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고소득이냐 아니면 떼돈의 기회냐 뭐 이런 것 중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배추하겠다고 아이스크림 나갔던 게 뭐냐면 떼돈의 기회를 노리거든요. 그리고 정치도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을 한번 크게 바꿀 기회를 보고하는 거지 뭐 나머지 삶에 있어서 다 제약만 늘어나는 선택인데 저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사자 들어간 직업의 삶은 근데 다른 영역은 기회가 안 열려 있고 상방이 안 열려 있으니까 지금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좀 다른 영역에서 뜯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직군 중에서 이제 보면은 컨설팅이라는 것도 좀 열려야 된다고 해외에서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은 뭐 애초에 공무원이라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대부분 컨설팅으로 빠지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방법론을 찾아가 나중에 아이템 잡아서 자기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컨설팅 비중이 너무 낮아요.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때부터 그런 것들을 해주고 받는 문화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게
저는 식당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백종원의 식당 솔루션 같은 그런 개인적 경험이나 이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화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영업자들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는 자꾸 돌아가는 특히 창업을 하려면 그런 약간 경영학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창업을 처음에 첫 직업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주변에 컨설팅 커리어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도 못 봤어요. 하는 거지. 한국에 그런데 그런 커리어로 가려면 괜찮은 회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회사도 없고 외국계 회사로만 가고 싶어 하고 영어를 잘해야 진짜 그런 거. 사실 그런 게 되게 여러 가지 기회가 열려 있는 게 사실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도 도울 수 있고 아니면 한국 아이템 같은 거 막 만들 수 있고 많이 쓰이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벤처 캐피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 정도 해놓고는 그런 영역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쪽마저도 이제 이공계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 수학 교육에 가서 네. 네. 갑자기 컨설팅이 나와서 전 영어는 갈수록 필수가 돼버리지 않을까요? 영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의미보다 저는 제가 영어 배울 때 가장 도움 많이 받았던 게 미국 드라마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학은 말 그대로 우리 보면은 한국 학장 제대로 안 해놓고도 한국 와가지고 막 백인들도 그렇고 막 동남아 분들도 한국말은 좀 특이하긴 한데 그분들 다 드라마 보고 배우잖아요.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각 잡고 어학 교육하는 게 의미가 있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문법이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 그냥 문제 푸는데 도움 되지만 나중에 가서 문법 하나도 생각 안 하잖아요 머리에서. 저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부담 같은 걸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문장 통으로 외워가지고 말하는 거지 어느 순간 문법 따져가면서 주술목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교육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수학 같은 거. 근데 수학 같은 거를 예전에 하다가 난이도를 같이 맞추려고 하고 이러한 개인이 오히려 군대 선생님은 수학을 이해했을 따라 그렇죠. 거기 R&D 생각보다 보니까 이공계 계열이 설 자리가 거의 없는 그런 거 해결하는 저는 이공계는 사회 진출이 빠를수록 있기 때문에 선의수 과목제 같은 걸 늘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AP 과목들은 뭐 현재 없애줘가지고 사실은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할 수 있으면 수강형을 가서 최대한 어린 나이에 연구에 뛰어들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학점 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범위 늘려야 돼요. 범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고 왜냐면 변별력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범위 줄여놓고 변별력 가지려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문제 꼬아야 되는 것도 있고 영어 같은 것도 다 절대평가돼 버리고 상대평가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비문학이 진검승부처가 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되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사교육 이런 사교육이만 늘어나는 효과만 나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차라리 오히려 대학 입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상대평가의 범위 그 범위와 상대평가의 영역을 넓혀서 그래야지 이게 사교육형 아니면 천재협박이 못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근데 여기서 그 재수 많이 하셨어요. 재수. 저는 재수 비율이 우리나라처럼 높아가지고 좀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재수하는 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수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현역과 재수 비율이 예를 들어 7대3이다 6대4다 이러면은 내가 재수해야 되는 이유가 작년에 재수로 떠밀려온 사람 때문에 내가 현역 자리가 부족해서 가야 되는 거는 그냥 뚫뚫뚫 그냥 돌림노래처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그 고리가 끊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그냥 시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봐가지고 혹시 실수해가지고 다시 하는 분들이 없애기 위해서 시험 여러 번 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재수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 가지고 재수를 해야 된다는 게 강박관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재수가 계속 이제 다음 재수를 만들어내고 이런 그냥 순환고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리고 반수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반수 성공률이 별로 안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없어졌던 친구들이 자꾸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제 반수 성공률이 아주 높진 않은데 근데 그게 너무 보편화된 것도 약간 저는 차라리 난 사회 1년 일찍 가가지고 뭐 하는 게 요즘은 더 도움되는 세상이라 생각하는데 경험상 그렇게.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가정에서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텐데 한번 이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반수하거나 재수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왜 그런지 되게 항상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명 안 되면 사실 거의 안 받아주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언한 목표가 사회적 비효율을 제거하자. 초효율. 초효율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솔직히 말하면 불안해요. 왜냐면은 사탕 발림이 훨씬 쉽기 쉬운데 공약 만들 때 일선에서 봤을 때 각 부처들 너무 긴 부서들 네. 썰들 다 저는 이름 긴 부서들은 전부 다 약간 사기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랑 중소기업 벤처부가 왜 나눠져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중소기업 청이었는데 그냥 중소기업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냥 부로 승격 붙여주는데 그러면 더 잘 되나 그래서 프랑스 가면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름이 막 20글자 되는 거. 그 아까 재수 삼수 그런 네.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제 사교육비 지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또 따라서 그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사교육 시장이나 이제 약간 출산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시에 대한 사교육 부담은 그놈의 그 상대평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격렬해지는 것 같다. 일부 과목으로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사교육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 낳고 보니까 생기는 문제고 그 전 단계까지 가는 게 더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먼 미래를 안 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나중에 사교육비 많이 들으니까 결혼 안 할게 이렇게 얘기 잘 안 할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담은 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저도 이제 40인데 한 35세쯤 되면 이제 딱 머리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애를 낳아도 나중에 그럼 내가 국민연금으로 얘 등록금을 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런 이제 현실적인 어떤 대단한 고민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그것도 제가 자꾸 문화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40인데 최근처럼 막 32살 될 때까지 캥거루족처럼 살아야 되는 이런 문화가 있으면은 내가 한 73살에 해방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김문수 나이에 해방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잠깐 내가 지금 그걸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약간 부담이 되는데 사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본인이 독립생활하는 것과 캥거루 생활하는 것의 거의 차이가 거의 월 소득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 차이 날 테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걸 텐데 그게 저는 해소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아까 사교육비 이런 것보다 사교육비는 사실 뭐 중고등학교 몇 년 지나가면 되는데 제 친구들 만난 얘기는 캥거루 10년이 더 무섭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이게 뭐 호적에서 파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 문화가 그렇게 돼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캥거루 10년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 네. 후보자님 공약 중에서 자기정통부랑 교육부를 통합한 교육과학부를 신설하시겠다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 이걸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현재 과학기술원은 이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종합대와 과학기술원 사이에 교육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저는
과기원들이 저는 과학기술 단과대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과기원들이 적어도 MIT 정도로는 학과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MIT 같은 데 보면 경영과 경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과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과학을 좁혀가지고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공학 정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어떤 일정한 영역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시너지가 갈 텐데 우리나라의 4대 과학은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카이스트나 이런 곳들도 예전에 보면 산공과나 아니면은 문화기술대학원 이런 것들 늘려가지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조금 더 일반적인 사회과학의 영역인 학과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교육과학부가 만약에 지금은 교육부가 나머지 대학들 과기부가 이제 과기원 4대 과기원을 관장이 돼 있는데 교육과학부가 되면은 그런 과학 외의 영역의 학과들 같은 것도 4대 과기원이 그리고 지금은 예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한 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교육부가 원래 교육과학부가 된다 그러면 옛날에 교육과학기술부였기 때문에 교육부 중심의 인물이 장관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근데 과학 업무에 더 방점이 찍힌 사람이 장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약간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연구 중심의 그런 어떤 대학 문화가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느꼈죠. 제가 사실 과거에 해주셨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이제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이직하셔서 지방 과기원들이 공급화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가끔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긴 합니다. 지방 과학기술 특성화되는 즉 과학기술원이 연구 인력과 역량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교수층이나 우리가 과학자나 연구자들을 너무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계장인 닭처럼 이렇게 뭘 연구비를 지원해주면 연구 성과가 더 나겠지 이런 그런 양계장의 닭 논리로 이제 접근한 경우가 있는데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중에 절반이 카이스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카이스트에 있는 녀석들이 방학만 되면 가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학 다니니까 돌아오면 좀 일찍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쯤에 아니면 6월 초쯤에 돌아오면은 얘네는 이제 6월 초쯤에 돌아오면 얘는 6월 말쯤에 이제 하는데 좀 어떻게든 방학만 되면 쌩 하고 서울로 올라와요. 야 오늘 뭐하냐 그랬더니만은 첫째 하는 말 돈 좀 빌려줘. 돈을 왜 빌려줘 그랬더니만은 야 카이스트에 있는 학기 중에 과외 하면 거기는 카이스트학생이 과공급이라 가지고 그 당시 과외비가 10만 원이야. 가지고 돈이 없어. 돈 좀 빌려줘. 얼마 빌려? 200 빌려줘. 이렇게 하면은 야 내가 200이 어딨냐 지금 옛날에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빌려줘. 무조건 갚을게. 근데 갚아요 나중에 또. 왜냐 서울에 오면 단가가 그 당시에 막 50만 원까지 뛰었으니까 하나 할 때가 가야 되네. 그래서 가장 먼저 뭐하냐 그러면 놀러 가요. 그 다음에 뭐하냐 그러면 남은 시간 뭐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제 이대의 여름 학기 등록해요. 그래서 니네 왜 이런 했더니만은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은 빨리 대전을 뜨고 싶은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카이스트생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20대 때 딱 그렇게 고기 졸업하고 19살에 이제 내려가가지고 대학 4년 다니고 부모님은 집에서 야 그래 그럼 너 전문 전공까지 하고 와라 그러면 거의 뭐 의대생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대전에서 이제 살다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성비 막 8대2, 9대1인 대학에서 연애도 못하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 불안감 때문에 이제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놓고 어떻게 연구를 논하냐고요. 나는 진짜 저는 좀 그래서 냉정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예를 들어 4대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학사 안에다가 이건 공약화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 같아서는 1년은 무조건 그냥 다른 학교에 학점교를 갔다 오는 걸 강제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양계장의 닭처럼 이제 연구 이력들을 주면 큰일 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석사 박사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안식년을 쉬고 오게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안 그러면은 못 버텨요 거기서. 예. 제 친구들 보면 그거 하다 이제 반쯤 이상한 방향 틀어가지고 이제 막 보면은 굉장히 서브컬처 같은 데 빠져가지고 놀고 있는 친구 막 이런데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기계 이미지 같이 돼버리면 곤란한 거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걸 우선 연구와 연구에 들어가는 돈 빼놓고 나머지 뭐 해결할 게 되게 많다. 그런 생각. 저도 학부 졸업이랑 전문연을 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8년 정도 더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이제 대학원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좀 무섭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8년이 좀 두렵고요. 일산에서 수강은 어디 가요? 학교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가기가 정말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학교 안에서 이제 주점 이모님들이랑 되게 친합니다. 주점이 왜 여기 왔어? 그래서 주시고 아니면 저희는 울산 시내보다 부산이랑 가까워가지고 부산 쪽으로 가는 자, 클리먼 선수가 한번 해보셨죠. 네. 근데 되게 논란이 있었던 주제를 제가 기억나요. 디에데크 선수를 독립형으로 해야 되냐, 소수정당을 생각해서 준연동형 디에데크제를 해야 되냐. 근데 또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디에데크제를 처음 했을 때 이제 소수정당한테 의석을 뺏기면 안 되니까 이성정당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게 도입이 후보님께서 큰 당에서도 선거를 치렀고 소수정당에서도 총선을 치렀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선거제도가 그러니까 이게 양당 체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사람 검증이 잘 되고 그래도 양당이 중도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안정적으로 있어요. 왜냐면 양당 체제에서는 51% 먹는 게 승리의 방정식이니까. 그런데 다당화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가장 특색 있는 당이 잘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나치 이런 애들이 잘 살아남아요. 나치 이런 애들이 진입을 우선 그러니까 대여섯 명 규모로 들어오기에 쉬운 구조가 이제 이런 거.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기들 거 헐어가지고 몇 명 진입시켜놓은 게 이제 뭐 나치랑 비교하는 건 아니고 진짜 그 얹혀서 들어온 정당들 있잖아요. 그 기본소득당과 뭐 이렇게 사회민주당 이렇게 얹혀 들어온 당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통상적인 양당체에서 그런 분들 못 들어오죠. 그런 걸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한편의 장점이자 단점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중선거구냐 대선거구냐 이런 데 갔을 때는 세 번째, 그러니까 보통 중선거구는 세 번째 후보가 이제 양당의 세 번째 후보가 당선이거든요. 근데 그 세 번째 후보가 이제 또 매니악한 정당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준연 동력이 제대로 지켜진다 하더라도요, 박수가 지켜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으로 자유통일당이 있고요. 그런 식의 약간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지 지금 편법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답은 없고 국민 자체가 양극화된 게 문제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 하나 질문. 네. 그 외대 학신동으로 오셨었는데 네. 저희가 인문계열이 많은 학교예요.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인문계열의 취업률 자체가 네. 지금 전체 취업 평균 70% 정도 되는 것 같고 인문계열 60%로 네. 좀 10% 정도 하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문사회 계열 인재들이 앞으로 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취창업 제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외대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도 특히 IT 업종은 일자리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만든 AI에게 가지고 가장 먼저 대처될 만한 게 본인들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지금 이과가 조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있으면 이과가 어쩌면 더 위기에 빠질지도 몰라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컴퓨터 IT 업종 같은 경우에 역설적으로 그 학원에 가서 코딩 배우면 문과도 개발자할 수 있다. 이게 AI가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IT 관련 학과에 대한 입결이 장애물이 있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개발해서 프로토타입 만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오히려 위험해졌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과에서 창업이나 이런 쪽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창업해보려면 친구 꼬셔가지고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3명이나 꼬셔야 되는데 지금 혼자 다 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문과나 경영이나 이런 쪽 하는 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열릴 거다 그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번에 학식 먹자면 갈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면은 식판 갖고 장사하겠다. 식판을 광고판으로 하는 서비스 만들어 보겠다. 저는 그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그 멜라민 그릇 같은 데 브랜드다가 오늘 중국집 이름 써놓잖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 각자 캠퍼스 앞에 있는 술집 영업해가지고 그 QR코드 찍으면은 뭐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권리를 한 달에 그 술집에다 예를 들어 한 200에 판다. 저는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굳이 말하면은 해놓고 그릇도 한 3세트 준비해가지고 바꿔가면서 한 달에 열흘 노출에 200만 원, 세 군데 계약하면 600. 그 다음에 급식 그 업체에다 그러면 반 정도 해주고 이런 거 한 5개 학교만 식당만 엮어도 꽤 재밌는 비즈니스 될 것 같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가도 걸리고. 또 집값적 아이디어 집값적 아이디어를 써. 이제 외대 식판에 그 미국의 창업자 뭐 샤크인가 뭐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나오니까 로열티는 월 10,000원에 아직 뭐 특허를 내신 게 아니면 저희가 근데 진짜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보이는 많은 게 돈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피자집 같은 경우에도 다 먹고 나면 앞에 못 드는 거 충분히 광고될 수 있거든요. 피자집에는 의미가 없지만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느끼는 게 요즘 뭐 교양 필수라고 하죠. 교양 과목으로 필수로 되는 과목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바 이런 거 배우는데 뭔가 이제는 그 필수 교양이 좀 AI 쪽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제 교육부가 제시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렇죠. 저는 AI가 이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대학 갔을 때 2003년도 이럴 때 그때 구글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라가 있었어요. 구글 검색을. 근데 구글 검색할 때 여러분 검색 연산자 쓰세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엇과 무엇이 꼭 포함된 거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따옴표는 그대로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엔드가 있으면 이거 2개는 다 들어있어야 된다. 엔드 뭐 다 되거든요. 그 사이트 땡땡 하면은 그 주소 URL 안에서만 검색하는 거 다 있거든요. 검색 연산자만 써도 인생이 거의 한 2배는 편해지는데 저는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AI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활용에 대해서는 단순히 자연어로 치는 것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거를 좀 이제 할 줄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 웬만한 걸 물어보는 것보다는 원래 챗GPT에다가 뭐 파이썬 언어로 짜줘 이렇게 한다면 그거를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몇 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역량 갖춰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되게 앞으로 그냥 구글 검색 그냥 그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비슷한 효율을 가지게 돼요. 방금 전에 말하신 구글이나 GPT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건 데이터 같은 것도 정말 귀중한 자산인데 한국은 그러한 부분에서 언제나 팔로워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질문하고 싶은 건 좀 포괄적이지만 아무튼 AI나 이런 거에서 반도체도 요즘에 저희가 변화되고 언제나 팔로워였던 입장에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퍼스트 무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어떻게 있으냐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내거나 퍼스트 무버는 지금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텐데 저는 결국에는 규제를 하나 덜어낼 때 우리만 열리는 단독 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같은 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던 거예요. 그냥 인터넷 인프라가 빨리 깔려가지고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AI로 하기에 제일 쉬운 게 판사입니다. 할 일 다 집어넣고 그냥 하다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AI 판사라는 순간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편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AI 판사 같은 거를 예를 들어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대한민국 가장 먼저 구축하면은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장벽이 없어서 가장 먼저 약간은 그런 규제를 없애는 방향에서 한번 해보는 게 제일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 단순히 자본과 기술만으로 돕고 나간다? 지금 쉽지 않다. 혹시 이제 이번에 12월 때 이제 계엄 전국 이후로 학생회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학생들이 이렇게 정치적 표현이나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의외로 좀 중립성에 대한 그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저는 세상에 중립이 어딨냐라는 약간 주의자거든요. 중립인 척할 수는 있을 뿐이지. 저는 양당제의 아까 말했던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평형점을 찾아가는 거죠. 51대 49의 지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바뀌게 되는 것이지 어디에 절대 음감 같은 중립이 있는 건 아니다. 중간 지점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정당을 51% 49%만큼 변한다. 그게 이제 양당 체제의 약간 밸런스 기본인데 예를 들어 언론사가 뭐에 대해서 기사를 낼 때 기계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찬반을 다 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분량을 할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언론이랑 론은 논조가 있어야 되는데 논조 자체 부정하는 게 되면은 언론이 무슨 의미냐 다 통신사도 아니고 약간 그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개별 언론기관이 이걸 실천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예, 저는 거기에서 뭐 타박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한데 저는 미국의 박스뉴스나 CNN 이런 것들이 다 성향을 띠고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도 성향을 띠는 게 원래 낫다고 생각해요. 성향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게 책임 언론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죠. 자기들이 뭐 자유시장 경제를 재창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으면은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애매한 중립하려고 불량하려고 이럴 필요 없다는 생각. 네. 저는 서강대에서 학회를 한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 뭐가 불편할까를 되게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의견이 우리 월세를 너무 많이 낸다. 월세? 예, 이제 그냥 살아가는 일반 월세, 주거 월세? 예, 주거 월세. 그래서 이제 대학 신촌 서강대 앞에는 아이가 월세가 한 7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이제 그걸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월세를 내면은 우리는 돈을 언제 모으냐 이런 의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월세나 주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대한민국에서 땅 한 칸을 소유한다는 것이 비싸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라 봐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하나를 살려 그러면은 웬만한 외곽지에 있는 노원구 상계동 같은 한 6억 주고 사가지고 한 5억 6억 정도 건축비 들여가지고 한 12억 정도가 원가일 거예요. 그걸 젊은 사람이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죠. 그에 맞게 그 앞에도 보면 뭐 내가 오피스텔에 살려고 거주한다고 해서 뭐 전세나 이런 거 매매를 하려고 해도 뭐 요즘은 한 2억 정도씩 되는 것들이 많고 그러면은 결국 주택 형태가 많이 변해야 될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오피스텔만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냥 안에 자체 주방과 자체 샤워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뉴욕이나 이런 데 빡센 데 가보면은 방만 덜렁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변화하는 게 아마 변화의 방향일 거예요. 왜냐면 그게 생각보다 비싼 공간들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화장실 한 칸이 예를 들어 한 평 1.5평이라고 치면은 그게 서울의 땅값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8천만 원짜리 화장실인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작은 화장실과 8천만 원을 아끼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큰 화장실과 8천만 원을 내는 선택할 것이냐. 우리 집에 가보면 제가 목탄의 집에 가보면은 34평짜리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주방하고 다용도실이 한 4평 되는데 그건 저한테 한 동탄집값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되는 1억 2, 3천 정도 되는 주방이거든요.
내가 평생 배달시켜 먹어서 1억 2천짜리 먹을 수 있을까?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저항감이 큰 상태예요. 집이라면 부엌은 있어야지, 집이라면은 가스레인지 있어야지, 집이라면은 세탁기 있어야지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돌리는 세탁기는 이미 그 다용도실이란 공간은 5천만 원짜리 공간인 거예요. 평생 런드리고를 해도 쓸 수 없는 금액으로 우리는 그 공간을 사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생각의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세탁기가 외국 같은 거는 다 지하실에서 그냥 흔히 시트콤 보면 나오는 책 보면서 돌리는 1시간 동안 돌리는 공간인데, 이미 우리 원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코인 세탁소 밖에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거 환경에서 꼭 그게 빌트인으로 돼 있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좀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계속 그 정책 제안서를 작게 써봤는데 네. 나가신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대학생들의 지금 이게 군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적은 게 있습니다. 네. 최근 심화되고 있는 20대 젠더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제 병역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현역 징병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뭐 양성징병제나 모병제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현재 군대의 구조 및 운영에 있어서 뭐 방탄은 없는지 또 안보와 관련 지어서 군대가 운영되는 방향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군대를 효율성 또는 건전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병역 의무를 둘러싼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도 철책선 방어에 대한 부담 많이 줄여놨지만은 전방 병력을 거의 다 빼야 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병력을 앞에 보더 지키라고 이제 쭉 세워놓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돈 비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거기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상대 포탄이 떨어지는 거리에 병력을 많이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로는 복무 환경을 개선을 못 시켜요. 왜냐면 지금 우리 사단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든 그런 막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신박사든 구막사는 상관없이 전쟁 나는 순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 버리고 가야 되는 순간이에요. 네. 전쟁 나는 순간 밀려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밀고 올라가가지고 안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의 확충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반무람이랑 그거 그냥 이거 하나 놓고 있는 거지, 다른 예를 들어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막사마다 배치하고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걸 보면은 평택에다 캠프 형태로 이제 주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적어도 4단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한 시설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한편은 효율화가 될 수 있죠. 군대에 예를 들어 군의관에도, 오늘도 제가 의사들 포럼 갔다 왔는데 군의관 있으면은 매 중대나 대대마다 막 이렇게 의사들 제대로 된 의사들 배치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면 대부분은 경증인데 20대가 아플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뭐 그냥 노란 약 주고 이런 거나 하는 건데, 진짜 중증 환자가 이제 훈련간에 뭐 사상이 발생하고 있을 때는 그거야말로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그거는 1년에 한 번, 두 번 일어나기도 힘든 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어떤 캠프나 이런 데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캠프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방 방어로 이렇게 염주처럼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병력 소요 자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행정 비용이 확 줄겠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 그리고 철책선 근무에 따른 그런 피로도나 이런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여러 가지 그 공습 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훈련들을 하면서 전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럼 전력 수도 자체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렇게 가면 아마 남녀 복무 간에 따른 어떤, 그러니까 징병하면 안 되는 인원까지 징병하는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모병은 거의 답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은 거의 답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 게, 얼마 줘야지 가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거의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여기 만약에 멀쩡하게 이제 그냥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기대소득이 예를 들어 그냥 들어가도 3, 4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군대까지 가게 하려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게 이등병 월급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군대 체계를 어떻게 입혀내는지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모병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이 몇십만 대군을 유지하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징병은 유지하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요 인력을 줄여야 된다. 효율화를 통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역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전문연구위원 제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위원 제도가 과거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제도가 변화해오고 있는데 이제 현재는 2+1이라고 해서 이제 2년 그래서 1년 동안 병역을 완료해야 이제 병역이 인정되는 지금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2+1으로 바뀌고 나서 학생들의 니즈나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나 생각했을 때는 그 비율이 과거 제도보다 낮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연구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앞으로 제도가 개편된다면 어떤 변이 저는 이게 전문연구위원제도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사실상 그냥 학교에서 연구활동을 지속하면서 공공만 카운트가 올라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는 그게 형평의 문제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학교에서 연차 카운트는 그런 거 말고 다른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전 솔직히 그 기업체 1년 섞은 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장기 활용할 자원도 아니고 애매한 취업 형태가 됐다는 그런 거.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야 차라리 전문 연구원을 전부 다 그냥 기업체 공부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 데서 그 1년의 외부 산업시라는 기간보다 지금 논문이나 이런 낼수 있는 실적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포스트닥터를 나가거나 교수님 되기 위한 기회도 많이 줄었다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도의 변경 자체가 전문 연구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귀 시키자고 하기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군대 병력 수 자체 효율화가 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윤석열 정부 내내 군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하다못해 의대생 현역 입대 대기가 이제 한 4,700명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일시적으로 병력이 많아지는 효과까지 군의관은 싹 털리고 이제 나중에 병력이 많아지는 효과까지 윤석열이 만들어내면 상당한 상황이 나는데 군 문제를 확 개혁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단기 장교 획득 문제도 저희가 그래서 건드려가지고 제안을 했던 것처럼 군 문제를 싹 갈아엎어야 된다. 질문해볼게요. 헌법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회적인 합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의 개헌 논의는 대부분 정치법 안에서만 합의되는 것에 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실 생각인지. 개헌이라는 게 사실 논의 나올 때마다 좀 별로 재미가 없는 게 약간 저기 서브웨이 샌드위치 만드는 거 비슷한 거 같은 거예요. 뭐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기존에 세팅된 게 있어요. 뭐 할라피뇨부터 세팅된 게 있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넣어주세요로 이제 각자 구다리게 하는 게 좀 개헌이 돼버렸거든요. 그만큼 그게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민들끼리 해도 맨날 나오는 건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단연제냐 중임제냐 이런 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건 진짜 관심 없는 게 윤석열이라는 정신 나간 사람을 놓고 지금 이 개헌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은 4년제였어도 개헌하고 다리 쳤을 거예요. 저는 아주 이상한 사람 하나를 놓고 이제 최근에 개헌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아젠다가 그리고 솔직히 뭐 그 다음으로 개헌하면 많이 싸울 게 헌법 전문에다 5.18 넣느냐 뭐 다 넣느냐 이런 거 할 텐데 솔직히 뭐 저는 넣는 거 반대는 안 하는데 그런 거 갖고 제일 많이 싸울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헌법은 저는 개헌이라는 게 좀 연성헌법화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튼다면 바꾸는 거지. 우리는 개헌이라는 좀 무거운 단어를 쓰지만은 미국 수정헌법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멘드먼트라는 말을 똑같은 건데 이제 갖고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냥 필요시에 따라 그냥 육공화국 상태에서 수정헌법을 계속 이제 통과시키는 정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매번 논의할 때마다 너무 거대하고 전문에 5.18 넣느니 그다음에 뭐 이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성이 없고. 제가 최근에 이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쇼츠를 보다가 의원님이 나오시는 쇼츠를 봤는데요. 그때 봤던 내용이 이제 지금 이번에 됐던 연금개혁 추진안을 이제 기존에 이제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자기들이 희생해서 자기 뭐 아들이나 딸내미 세대들에게는 뭔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싸그리 무시한 아니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명확한 연금개혁안이 있을지 듣고 싶어요. 저는 인구구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이 정도일 줄 예상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러면은 예상치를 벗어난 변동에 대해서 누구에게 부담을 떠넘기느냐라는 거죠. 그게 왜 미래여야 되냐라는 거죠. 저는 이 세대 안에서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책임이 있는 세대가 예를 들어 지금 한 40대 이상, 50대 이상은 저출산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거거든요. 본인들이 안 나가는 거니까. 그에 따른 그 구조가 이상해지는 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연금과 신연금 분리하자고 하는 게 이 세대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 세대가 웬만하면 비용 부담을 하고 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내는 방식일지 덜 받는 방식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합의를 해야 그 다음에 미래 세대한테 니네도 조금만 부담해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연금개혁을 통해서 구연금, 신연금 분리해서 구연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제 세대가 책임을 지고 간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 방향이고 국민연금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적게 내고 그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죠.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강제저축의 의미가 있죠. 넣었다 쉽게 빼지 못하니까 강제저축의 의미가 있는데 저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은 앞으로 약화를 시켜야 된다 봐요. 왜냐면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계속 이제 부정이 부담이 가는데 낸 만큼 받아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낸 만큼 받아가는 형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강제 저축 성격이 그것만 남겨놔야 되는 건지 소득 재분배를 주관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지난 3월에 통과된 이제 연금개혁안이 법률을 인상한다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 연금 부과 시기를 늦추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냐라는 것이 어떤 청년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그런 무연금, 신연금 이런 연금 구조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녹여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특별히 저출산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결혼 부분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맞닿아 있는 걸로 2030에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자동조정 장치라는 게 결국에는 인구 상황이나 아니면 경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연금 수급액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거는 2030 세대 입장에서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투표로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선명한 표심이 나오게 되면은 다음 선거 때부터라도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지금 좀 그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사실 연금 구조에 있어가지고 결국 기성세가 더 부담하도록 제도 변경하는 거 외엔 답이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구연금과 신연금 분리해놓고 그냥 가만 600조 정도 최소 이제 하고라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는 건데 600조를 만약에 이제 부채로 잡고 거기다가 이제 이자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뭐 많게는 한 10조에서 20조 정도가 이제 매년 그게 추가적인 이자 부담일 텐데 그거를 지금 손보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2090년 가가지고는 그 국민연금 누적 적자액이 이경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경원은 2천조가 아니라 2만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600조가 2만조가 되는 기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거를 이제 건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0조 단계에서 이자 내면서 막자. 그런 생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뭐 경기가 좋아지면 좀 더 많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럴 수 있고. 국가 부채가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GDP 대비 국가의 이제 부채 비율 이런 걸 따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GDP 부채 비율이 5, 60이럴 텐데 일본인은 막 100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기축통화국 보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600조 정도 국민연금 잠재되어 있는 부담을 그대로 부채로 환산하면은 우리 이미 부채 비율 한 70% 80% 갈걸요. 네, GDP 대비 부채 비율. 그런 걱정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세금 내봤자 국채감도 다 쓰고 이제 끝날 수 있다. 저희도 전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연금 개혁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네.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께 전달도 드리고 청년 세대가 그런 어떤 연금 개혁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뭐 제도적인 장치, 2030 세대가 그런 곳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논의의 장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청구에 대해서 소통 창구 아니야 10만 군인도 해야 된다니까요. 총 벌기도 해야 된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저는 걱정인 게 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이제는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어떤 집단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은 어떤 단체가 얘기하고 그러면은 두려워하기로 했을 텐데 요즘은 자당의 팬덤 치고 눌러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말에서는 뭐 제안하고 이런 전달하고 이런 거는 안 움직여요. 실력 행사 아니면 요즘 그런 거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정도 임팩트 있는 행동이 나와야지만이 이게 되는 거죠. 나로 싸우는 건 뭐 솔직히 이준석 혼자 가서 할 수 있죠. 크게 의미가 없는 이제 이준석이 뭐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행동이죠. 그럼 행동은 두 가지죠. 그 실력 행사 아니면 표정 둘밖에 없죠. 네. 그 현행 대통령 5년 중대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그런 부담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손님께서는 국회나 총리를 중심으로 이제 분권형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의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총리였어도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물론 윤석열은 총리가 되게 어려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당내에서 했으면은 근데 저는 자꾸 그 너무 시스템이 이제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4년 중임제도 트럼프 같은 놈이 나오는 거고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저 미국의 대통령 제도도 어떻게 알겠냐고. 트럼프 같은 이질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미국 정치의 위기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제도의 위기라고 하기에는 그냥 트럼프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5년제, 4년제 아니면 내각제에 가까운 형태로 간다 해서 그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선거는 자주 했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하원 의원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확인시켜줄 게 자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계속 국민투표를 하는 것처럼 동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인터벌이 너무 길어요. 4년, 지방선거를 가까이 있는 주로 선거가 좀 다르니까 의미가. 저는 국회의원 선거도 한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충분히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그런 거잖아요. 선거 때만 열심히 한다고 선거를 많이 만들면 되지 뭐 이런 거죠. 선거. 학교에서도 원래 학생들 공부시키려면은 중간 기말만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시험을 많이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체크 포인트들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게 오히려 다를 수 있겠다.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1년, 2년마다 한 번 총선했으면은 임기 초에 한번 뜨거만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거 시험은 없고 그냥 망상 속에서 무슨 뭐 이길 것이다 이러고 있다가 크게 한번 무너지고 그 여파로 이제 여기까지 무너지게 된 거니까. 정말 정신 나간 개혁까지 할 수 있구나. 이게 다 뭐 과자는 다 남았네. 아 이거 마지막 네. 이제 제가 정치학이라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뉴스 댓글들 보면 회원들 줄이세요 막 이런 얘기도 있고 회원들 월급 줄이세요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건 무슨 어떠세요? 제 생각은 국회의원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많은 사회계층을
월급을 줄이면 이제 돈 많은 사람만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하는 바와 다른 방향의 차이들이 있고, 저는 우리가 어느 집단에 가도 상태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국회도 뽑아놓으면 상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물론 그걸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투표도 하고 엄격하게 검증도 하는 거겠지만은 솔직히 지금 300명 국회의원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상대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흔히들 이제 왼쪽에서 얘기하는 국민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국민 대표성이 있으면 저것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의회의 특징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의회는 뛰어난 의회 지도자와 그리고 대표성을 갖춘 의회가 합쳐지면은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개개의 의원 하나하나가 엘리트화하는 것은 그것 좀 의회 취지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금치산열 수준은 좀 어떻게든 빼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자격 시험도 보고 했던 건데, 그런 일정한 수준 이상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대표성이 좀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제가 지방선거 때 그 자격 시험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때 그 지방선거 나가는 기초의원, 광역의원이랑 그때 당 출입하던 기자님들도 같이 봤거든요. 근데 기자님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96점 맞는데 막 선거 나가는 사람들 막 보면은, 이게 어떤 시험이었냐면요, 유튜브에다 그냥 떠들고 그 강의를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봤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들이야. 근데 기자님들은 안 보고 푼 거야. 그것도 유튜브도. 근데 96, 97 막 이러는데, 지금 기초의원, 광역의원 나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또는 실제 된 사람들 보면은 막 그때 비례대표는 60점이랑 70점 이하는 아예 공천 안 주기로 해가지고 컷오프 시켜버렸고, 지역구는 가산점제로 해가지고 그래도 점수 낮아도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문제 수준이 막 그 PSAT 쉬운 거 같은 거거든요. 원숭이 엉덩이 빨가면 사과하고 멍숭이 엉덩이는 뭐 사과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이걸 다 못 풀어가지고 막 20점 이런 사람 수록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그게 사지선다였다는 거예요. 사지선다인데 프로가 20점 나오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몇십 명, 몇백 명 단위로 지금 기초연 하고 있고 광역연 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기금인데, 이런 약간 좀 이 실제 업무를 해갈 수 없는 사람 정도는 좀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 하면 문제가 아니라 수행 능력이 없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혹시라도 나중에 그 졸업하면서 그 생각이 있으면 기초연은 한 번 인생에 도전해보면 하다. 진짜 기초연은 왜냐면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학교 주변에 학우들한테 학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살아온 지역에 가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너무 별나거나 못하게 살지 않았으면은 그 당원 모집해가지고 웬만한 당에 경선 뚫을 수 있거든요. 진짜 보통 기초의원 경선 뚫으려면 150명 정도 있으면 돼요, 당원이. 150, 200명 정도. 근데 그건 내가 고등학교에서 너무 못하게 살지만 않았어. 그럼 오히려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부터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도전해가지고 하면 뭐 그래도 요즘 연봉 한 5,000원 되는데 기초의원이 4,800 정도 될 텐데 거의 요즘은 뭐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은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청년 취업 같은 계도를.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거 한다고 4년 보내가지고 내 인생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대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것도 운이 좋아야 되는 게 4년마다 한번 선거가 돌아오기 때문에 졸업 확률이랑 다 맞아야 돼요. 내년에 있으니까 내년에 혹시라도 졸업하실 분이 있으면 사실 학생 이제 대학원 학생에도 작은 정치 사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물론 입문 분야는 아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후보자님은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 합리적인 탐구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이끌어가지고 그에 따라 성과를 내는 것이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근데 요즘 대한민국 정치는 리더십보다 팔로워십이 강해진 것 같아요.
스킬 보는 사나이처럼 뭐 예를 들어 김어준 같은 사람이 쓱 지나가면은 거기에 의원들이 저보다 파닥거리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팔로워십 같은 거 이제 리더십이 감돼요. 저렇게 막 윤석열처럼 개업의 칼을 뽑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리더십이 감돼요. 진짜 윤석열 때문에 너무 발레가 많아 하는 말에 이 사람 때문에 이번에 나 투표하실 겁니까? 카메라 너무 나한테 말고 투표할 거냐 어떻게? 아, 참. 뭐라 그러신 거예요? 뭐라 그러신 거야? 투표 당해야 돼. 이번에 사실 20대 30대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생각이 딱히 많아요.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승리 전략이 있어요. 그게 있었으면 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항상 임기응변으로 가면서 나오는 거지. 이거는 동탄 선거 때도 마지막 일주일 정도에 팍 치고 올라가는 거지. 선거는 항상 바람이 불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 바람이 안 불 때 혼자 파닥거려봤자 이제 이거는 진짜 확 부러지고 진짜 바람 그리고 시간 맞춰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오늘 한 대여섯 시간 잤어요. 내일 TV 토론이라 가지고 목을 좀 봤으니까. 내일 TV 토론은 보실 겁니까? 네. 일을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준비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리고 그 정도 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서로 상대를 압도하거나 쉽지 않아요. 근데 호텔 경제론을 왜 또 시작하나 이런 거 그냥 고민이긴 했는데. 살다 보면은 내가 대선 토론 나이 40에 대선 토론 나오고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 청년 세대들과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고 네.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예. 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의 포스가 피자 되게 많이 썼어요.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지금 단체 사진 찍고 좀 이따 오실 거니까 시간 대충 맞춰서 갈게. 딱 맞춰서 20분. 그건 진짜. 파이팅.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